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 앞.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든 여인들이 분주히 오간다. 하지만 그중 한 여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바로 박지혜, 38세. 그녀가 쥔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한 장의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게 말이 돼? 지혜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 시어머니 김순자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 세 채. 시가총액 50억.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소유권이 모두 남편의 동생 김민호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 10년. 그녀가 시집와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시간. 명절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약 챙겨드리며 살아온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용만 한 거야? 지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배신감,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순자 65세. 그녀는 30년간 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다. 시집 와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그녀는 더욱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명절이 다가오니 벌써부터 손이 떨리네. 순자는 부엌에 앉아 명절 장보기 목록을 적고 있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삶을 것들, 고기며 생선이며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녀에게 명절은 곧 전쟁이었다. 하지만 그건 자랑스러운 전쟁이기도 했다. 시댁 어른들께 배운 그 음식 솜씨로 가족들을 먹이는 것. 그게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며느리 지혜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직장생활 8년 차. 그녀는 매일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살. 순자의 시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혜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다. 피곤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그 모습이 못마땅했다. 여자가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느라 힘들었지. 그나저나 다음 주가 추석인데 장은 언제 보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내심 한숨이 나왔다. 매년 반복되는 이 패턴.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지혜는 간소화를 원했다. 그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 이번엔 좀 간단하게 준비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다들 반조리 식품도 많이 쓰고.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반조리 식품? 그건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 담겨야 한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순자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다. 반조리?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지.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일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일한다고 명절 준비를 대충 해? 그럼 시집은 왜 왔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집은 왜 왔냐고 1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순자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랐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순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한 말이 너무 심했다는 걸 알았지만 사과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여인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우리 집 방식대로 살자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간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차가웠다. 순자가 차려놓은 아침상. 지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했다. 순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건조하게 이어졌다. 순자의 아들 민수는 중간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속상해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순자는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예전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혼자였다. 아이고, 순자 씨 아니에요.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경로당에서 가끔 마주치던 박 여사였다. 아박 여사.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명절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그나저나 순자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안색이 좋을 리가 없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친 지 벌써 며칠째였다. 별일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박 여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경로당에 나와요. 요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순자는 망설였다. 경로당에 나가봤자 맨날 같은 얼굴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다. 며느리와의 냉랭한 공기, 말없이 밥만 먹는 아들. 그 모든 게 답답했다. 그럼 저녁에 나가 볼게요. 박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순자의 등을 토닥였다. 저녁 7시 순자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어두워진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20대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줄곧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다. 김순자라는 한 개인으로 산 적이 있었던가? 경로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고 구석에서는 누군가 책을 읽고 있었다. 박 여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순자 씨 여기 앉아요. 순자가 다가가자 박 여사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진이라고 합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동안 다른 남자와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도 없었다. 김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진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소문난 요리 솜씨라고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며느리도 아들도 그녀의 음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는 말조차 드물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태진은 2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회사 일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순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있지만 외롭다는 것. 그 미묘한 감정을 태진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죠.
이해는 해야 하는데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고. 태진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되는 말이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자신을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게 욕심일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9시가 넘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자는 경로당을 나서며 문득 발걸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상했다. 단지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휴대폰 불빛으로 길을 비췄다. 골목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밝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공감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어두웠다. 아들 내외는 벌써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오늘 만난 태진을 떠올렸다. 온화한 미소, 경청하는 태도, 배려 깊은 말투. 남편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경로당에 자주 나가게 됐다. 처음엔 박 여사 때문이었지만 점점 태진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순자 씨는 참 강한 분 같아요. 어느 날 산책 중 태진이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강하긴요. 그냥 살아온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30년을 혼자서 집안을 지켜왔잖아요. 두 아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쉽지 않았을 텐데.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태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누군가 인정해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자 씨? 태진이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그런 말 처음 들어봐서. 태진은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순자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렘. 65세의 나이에 설렘이라니. 우스웠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다. 일주일에 서너 번 경로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태진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청자였고 순자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에 대한 서운함, 외로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집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공기가 흘렀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혜는 여전히 간소화를 주장했고 순자는 전통을 고집했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추석 당일을 맞이했다. 추석 아침 순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다. 며느리는 7시가 넘어서야 부엌에 나타났다.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다. 순자는 혀를 찼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명절 음식 준비를 이렇게 대충 하다니. 자신이 시집 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작은 아들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다. 민호의 아내는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다. 명품 핸드백이었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받았다. 너희는 늘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 모습을 본 지혜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은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1년에 몇 번 얼굴 비치는 시동생 집안은 선물 하나로 환대를 받는다. 불공평했다.
저녁 식사 자리. 순자는 계속 작은 아들 민호와 그 아내에게 음식을 권했다. 반면 지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혜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어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보고 시집은 왜 왔냐고까지 하시면서.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야. 이해해줘. 이해? 10년을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또 이해하라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했다.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두 여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순자는 경로당에 나가는 시간이 더 잦아졌고 지혜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다. 집은 점점 차가워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태진과 함께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만의 식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응했다. 순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태진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티가 나나 봐요. 집에 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며느리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쏟아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 명절 준비를 대충 한다는 것,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다. 태진은 조용히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다. 순자는 그게 고마웠다. 순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잖아요. 태진의 위로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순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가을밤 공기가 시원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어깨가 스치는 거리였다. 순자 씨, 제가 너무 주제넘은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는 순자 씨도 순자 씨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잖아요. 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을 위해 산다? 그게 무슨 말일까?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다. 저를 위해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순자 씨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들을 하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이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은? 태진을 보는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설렘 그리고 기대.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마치 소녀처럼. 다음 주부터 순자와 태진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주 3회에서 거의 매일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전시회나 공연을 함께 보러 갔다.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태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순자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다. 순자 씨, 순자 씨가 좋습니다. 태진의 고백에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65세의 나이에 고백을 받다니. 꿈만 같았다. 저도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쳤다. 순자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순자는 연애하는 여자처럼 들떠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도 순자의 변화를 알아챘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심지어 파마도 새로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며느리 지혜의 발견 때문이었다. 지혜는 그날 회사에서 급한 서류가 필요해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모양이었다. 지혜는 방으로 가던 중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를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서랍장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눈에 띄었다. 지혜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강남 소재 아파트 세 채. 소유자 김순자. 아니, 소유자는 이미 김민호로 바뀌어 있었다. 남편의 동생. 이전 날짜는 2년 전. 이게 뭐지? 지혜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다. 부동산 관련 서류, 은행 통장 사본.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 시가총액 50억이 넘는 자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작은 아들 민호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충격이었다. 10년간 자신은 뭐였을까?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명절 때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다. 지혜는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회사로 돌아온 지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 퇴근 후 지혜는 친정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친정 어머니는 분노했다. 그게 말이 되니? 10년을 고생시켜 놓고 작은 아들한테만 재산을 넘겨? 그럼 너희는 뭐야?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친정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장 들어가서 따져.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해. 이건 명백한 불공평이야. 그날 밤 지혜는 집에 돌아와 남편 민수를 기다렸다. 10시가 넘어 민수가 들어왔다. 지혜는 바로 서류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민수는 서류를 보고 당황했다. 그도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다. 이건 나도 몰랐어. 더 큰 문제는 이게 다 동생 민호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동생에게만 재산을 넘겼다? 그것도 자신 몰래? 10년이에요, 10년.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산 게. 근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일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볼게. 민수의 말에 지혜는 냉소를 지었다. 여쭤본다고요? 당신은 늘 그래요. 어머니 편만 들고 나한테는 이해하라고만 하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내가 직접 말할게요. 10년을 바보같이 산 게 너무 억울해서.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봤다.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신은 아들이 아닌가? 다음 날 저녁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지혜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게 뭡니까? 순자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그게 어디서 났어?
어머님 방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자는 화가 났다. 자신의 방을 뒤졌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해 며느리가 따진다는 것에.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할 일 아니냐고요? 10년을 어머님 모시면서 산 게 저예요. 근데 동생한테만 다 넘기시고.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호는 효자야. 늘 나한테 잘해줬어. 너처럼 명절 음식도 대충 하고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10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1년에 몇 번 얼굴 비치는 사람이 효자예요? 저는 매일 어머님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요. 그래,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걸로 뭘 바라는 거야? 순자의 말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당연한 일? 자신의 10년이 당연한 일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 10년이 당연한 거였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렸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순자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다. 넌 엄마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어디가? 친정 갑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문이 쾅 닫혔다.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다가 결국 아내를 쫓아나갔다. 혼자 남은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자신의 권리였다. 며느리가 왜 따지는 거지? 그날 밤 순자는 태진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태진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태진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순자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아들도 따라갔다. 혹시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한편 친정으로 간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친정 어머니는 딸을 토닥이며 분노를 삼켰다. 당장 사돈댁에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딸을 위로하는 게 먼저였다. 민수가 도착했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설득? 이미 2년 전에 재산 넘긴 걸 지금 와서 뭘 설득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지혜의 말이 맞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나 동생한테 전화해 볼게. 왜 혼자 재산을 다 받았는지. 지혜는 냉소를 지었다. 전화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합의한 거잖아요. 당신 엄마랑. 그날 밤 민수는 동생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는 예상대로 태어냈다. 형, 그거 엄마가 주신 거잖아. 내가 뭐 억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형제끼리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반반 나눠야 하는 거 아냐? 형이 효도를 얼마나 했는데? 나는 매달 엄마 용돈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 민수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사실 동생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소홀했다. 그 빈자리를 지혜가 채워줬는데 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도 형수가 10년간 엄마 모셨잖아. 그건 생각 안 해? 형수는 며느리잖아. 당연한 거지. 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가족이 재산 때문에 갈라서는 게 슬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혜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10년을 바쳤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순자는 집에서 혼자 지냈다. 아들은 회사와 처가집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순자는 외롭고 불안했지만 태진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태진과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거의 매일 만났다. 순자는 태진에게 의지했고 태진은 순자를 따뜻하게 감싸줬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다. 태진이 순자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다. 순자 씨, 추우시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태진이 옆에 있으니 춥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다. 태진 씨, 제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태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을요? 저도 순자 씨가 있어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빛났다. 태진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첫 키스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사랑일까?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소녀처럼.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지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 때문이었다. 지혜는 그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상사인 강 전무와 미팅을 하고 있었다. 강 전무는 50대 초반의 신사였다.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강 전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저기 아버지 아니신가? 지혜는 무심코 창밖을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한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저 전무님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강 전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요즘 사귀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연애를, 그것도 상사의 아버지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혜 전무님 아버지가 강태진 씨세요? 강 전무가 놀라며 물었다. 박 전무 어떻게 아세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연애하는 남자가 상사의 아버지라니. 이게 우연일까? 그날 저녁 지혜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남자 만나는 거 알아요? 민수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늘 봤어요. 우리 회사 전무님 아버지랑 손잡고 다니는 거.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연애를, 그것도 며느리 회사 상사의 아버지와. 그게 정말이야?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이에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연애? 물론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며느리와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 며칠 후 지혜는 박 전무와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지혜가 먼저 제안했다. 궁금한 게 있었다. 전무님, 혹시 전무님 아버님이 제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강 전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재산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시어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혹시 전무님 아버님이 아시는지 궁금해서요. 강 전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거라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말씀하시긴 했어요. 순자 씨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왜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다. 태진이 시어머니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전무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전무님 아버님이 제 시어머니를 만나신 게 언제부터인가요?
강 전무는 달력을 확인했다.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서 만나셨다고. 지혜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3개월 전이면 자신이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난 직후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진을 만났다. 혹시 전무님 아버님이 우리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접근하신 건 아닐까요? 강 전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집이 더 여유롭습니다. 지혜는 미안했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수와 함께 시댁을 찾았다. 순자는 며칠 만에 보는 며느리에게 여전히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누가 그랬어? 지혜가 나섰다. 제가 봤어요. 우리 회사 전무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들켰다는 창피함과 동시에 화가 났다. 자신의 사생활을 왜 간섭하는 거지? 그래, 만나는 사람 있어.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그분이 어머님 재산 때문에 접근하신 건 아닐까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지금 태진 씨를 모욕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타이밍이 이상해서요. 우리가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시점에 순자는 분노했다. 태진을 의심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다. 태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 민수가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 진심이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도 화가 났다. 너희들이 뭘 알아? 65년을 살아온 내가 사람 하나 못 알아봐. 집안은 다시 전쟁터가 됐다. 결국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고 지혜는 다시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태진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다. 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오해는 풀릴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다. 혹시 태진이 정말 자신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민수가 사설 조사를 의뢰한 결과 태진의 아들 강 전무가 최근 순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합법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아름아름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이다. 민수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사실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건 명백히 수상해요. 왜 며느리 상사가 엄마 재산을 조사해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태진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의 행동은 설명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순자는 태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진 씨 아들분이 제 재산을 조사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태진은 당황했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게 순자 씨 오해예요. 오해요? 그럼 왜 조사를 했어요?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사실은 아들이 걱정해서 그랬어요. 제가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가 해서.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사기?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말인가? 그럼 처음부터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하신 거군요.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순자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하지만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3개월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저 이제 그만 만나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진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뿌리쳤다.
순자 씨, 제발 말을 들어주세요. 됐어요. 저도 바보 같았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순자는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태진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65세의 나이에 느낀 첫 배신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에 틀어박혔다. 며칠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를 걱정했다. 엄마, 밥이라도 좀 드세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볼 뿐이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도 미움받고 사랑했던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걱정된 민수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순자를 진찰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우울증 증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당뇨 수치도 많이 올라갔네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아프셨다니. 민수는 즉시 지혜에게 연락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셔. 당뇨도 악화되고 우울증도 있대. 지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섭섭했다. 하지만 결국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며칠 후 지혜는 시댁을 찾았다. 순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순자가 누워 있었다. 몇 주 사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에 순자가 눈을 떴다. 며느리를 보는 순자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왔니?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다. 지혜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 그동안 서운했어요. 10년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도 외로웠어.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혜는 귀를 기울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더라. 당연하게만 여기더라. 순자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진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님도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군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같았다. 근데 그것도 거짓이었어. 아들이 내 재산을 조사했다잖아. 결국 나는 재산 덩어리였던 거야. 지혜는 순자의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님, 혹시 태진 씨가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자는 놀라서 며느리를 봤다. 무슨 소리야? 조사까지 했는데. 지혜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을 말했다. 저희 전무님한테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전무님 아버님이 처음엔 정말 모르셨대요. 어머님 재산 같은 거. 나중에 아들이 걱정돼서 조사한 거지. 태진 씨가 시킨 게 아니래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전무님 말로는 태진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순자의 가슴이 콩콩 뛰었다. 태진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니. 혹시 자신의 오해였던 걸까?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머님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며느리가 자신의 사랑을 응원해 주다니. 감사했고 미안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보는 순간이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민수도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태진에게 전화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태진 씨. 저예요. 전화기 너머로 태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정말 순자 씨예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재회했다. 가을은 깊어져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순자와 태진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제가 오해했어요. 순자가 먼저 사과했다.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이 경솔했어요. 순자 씨께 상처만 드렸네요. 아니에요. 아드님도 아버지 걱정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 달의 공백이 있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순자 씨, 제 마음은 여전히 진심입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글썽였다. 저도요. 태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번엔 순자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순자의 말에 태진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불렀다. 민수와 지혜, 그리고 동생 민호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순자를 봤다. 먼저 지혜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 1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게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더라.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수, 민호. 재산 문제로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민호야, 내가 받은 아파트 한 채 다시 형한테 넘겨줘. 반반 나눠 가지는 게 맞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들 둘 다 내 자식이야. 엄마가 한쪽만 편애해서 미안했어.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봤다. 지혜야, 이제부터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셨다. 순자는 태진 이야기도 꺼냈다. 사실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들들은 놀랐지만 축하해줬다.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죠. 순자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순자와 태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소개했고 모두가 축복해줬다. 어느 봄날 순자와 지혜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외출이었다. 어머님, 저기 딸기가 싱싱해 보여요.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럼 사자. 태진 씨도 좋아하시거든.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았다.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지혜야, 그날 내가 나한테 해준 말 기억나니? 나도 행복할 자격 있다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날 살렸어. 고마워. 지혜는 순자의 팔짱을 꼈다. 어머님도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두 여인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저녁 무렵 순자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민수와 지혜, 민호네 가족, 그리고 특별 손님 태진까지. 순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지혜가 옆에서 도왔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순자는 모두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가족, 사랑, 그리고 이해. 자, 모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여보,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걸.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순자는 태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내일 또 만나요. 사랑해요, 순자 씨.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내일 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순자의 집에, 그리고 마음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1년 후 순자와 태진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66세와 69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지혜가 순자의 드레스를 골라줬고 민수 형제가 함께 어머니를 단상까지 에스코트했다. 순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빛났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민수가 말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아들. 엄마를 이해해줘서. 지혜가 부케를 건넸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다. 너도 행복해라, 우리 딸. 그 말에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 처음으로 순자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다. 결혼식장에서 순자와 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다고.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 피로연 자리에서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지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지혜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죠.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와 태진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순자는 새 출발을 했다. 태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김순자라는 한 명의 여자로 사는 인생.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순자는 태진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